안녕하십니까. 이노소셜랩 연구위원 서진석입니다. 지속불가능 ESG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추출적 자본주의입니다. ESG가 일부 부침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죠. 현재의 속도와 방향이라면 지구와 사회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업 경영이 우리 생태계에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속 불가능 ESG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의류회사 브랜드의 가치사슬을 볼까요? 매우 복잡하죠. 수많은 공급망 단계를 보면요. 많은 단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가치사슬은 복잡하죠. 그만큼 환경과 인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소비 단계도 볼까요? 한번 판매된 제품은 다시 환경으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가치사슬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까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깊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물론 여러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원재료 단계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비 단계입니다. 이를 추출적 자본주의 그리고 비순환 자본주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요. 추출적 자본주의입니다. 넷제로는 인류를 구원할까요?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지목합니다. 만약 온실가스를 목표 수치대로 잡으면 우리는 생태계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온실가스는 인간의 산업활동의 결과죠. 성장의 결과입니다. 불을 지피는 것을 한번 보죠. 그렇다면 불쏘시개를 태운 결과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당연히 연기를 줄여야겠죠. 그런데요, 연기를 붙잡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불쏘시개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다시 연기를 잡아서 불쏘시개로 되돌려서 진정한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연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넷제로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자원을 덜 쓰거나 안 쓰면서 경제활동을 이루어가는 순환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은 넷제로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 사회가 넷제로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있는 모습의 예를 하나 볼까요? IPCC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모델 경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도 주요 변인이죠. 만약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다면 인류는 현재의 생산 소비 시스템을 끌고 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IPCC는 성장을 기본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을 전제로 넷제로 경로를 짜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축, 즉 성장과 온실가스 이슈는 잘하면 디커플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만으로는요, 생태계를 지켜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열역학 법칙을 한번 볼까요?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끓여진 물이 기체가 되어 날아가도 에너지는 늘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이 순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 역시 함께 봐야 되겠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고립된 계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릇이 깨져도요, 에너지는 동일하죠. 그러나 다시 그릇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 자원 사용을 늘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해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탄소가 고립된 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활용해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요, 탄소를 포집한다 해도 탄소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탄소를 포집한다 해도요, 탄소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암석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그 암석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생태계 안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넷제로 구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면 넷제로를 넘어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경계해야 할 접근 중 하나가 바로 기술 행동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쓴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이 책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있었어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차세대 핵분열 기술, 핵융합 기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다면 넷제로에 도달하는 길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제로탄소 시멘트, 제로탄소 철강을 개발한다면 넷제로에 이르는 길이 더욱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시멘트, 철강 생산량을 계속 늘려가면요, 생태계 안정에 이르는 길도 넓어질까요? 더 많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생태계가 그것을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요? 넷제로에 이르는 핵심 요소인 재생에너지 문제를 한번 보죠. 재생에너지로 가는 방향은 항상 선한 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해도요, 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나요? 만약 현재 우리가 에너지를 200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중 100은 화석에너지이고요, 나머지 100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매년 3% 성장한다고 하면 24년 후에는 2배의 에너지, 즉 400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부 대체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추가로 200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400을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자원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요,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둘째는 현재 200을 사용하는 에너지를 400으로 늘릴 경우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산을 하겠죠. 더 많은 자원을 파헤칠 것입니다. 에너지를 200에서 400으로 늘리면 그 늘어난 에너지가 생산에 활용되고 그만큼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보건력 센터에서 지구 위험 한계선을 내놓았죠. 스톡홀름 보건력 센터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담수 사용, 이런 9가지 시스템의 생물리학적 한계를 수량화해서요, 이 시스템들의 안정적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5년, 2023년 세 차례 추적했는데요. 안타깝게도요,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9가지 중에서 6가지가 이미 지구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요한 록스트램은 지구 한계의 경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탄소, 제로탄소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가 기후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위험 한계론에서 보면 9가지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넷제로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소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죠. 지구위험 한계선의 문제의식에 다가설수록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태 발자국 이야기부터 풀어가 보죠. 생태 발자국은 인간이 소비하는 모든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토지, 물 등 생태계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생태적으로 얼마나 많은 면적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글로벌 헥타르 단위로 나타냅니다. 국제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볼까요? 1961년 생태 발자국은 72억 글로벌 헥타르인데요. 2019년에는 205억 글로벌 헥타르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약 60년 사이에 생태 발자국이 2.84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죠. 물론 생태계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생태 수용력이죠. 인간이 지구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용량입니다. 생태 수용력이 생태 발자국을 초과하면 생태적 비축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생태 발자국이 해당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생태 수용력을 초과하면 생태적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국가별로도 계산해서 생태 채권국, 생태 채무국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인구의 85% 이상이 생태적 적자를 안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국가입니다. 마이너스 810%나 됩니다. 중국,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보다도 생태 적자가 극심합니다. 필요한 지구의 수로 환산에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생산 소비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서는요, 지구가 3.85개나 필요합니다. 세계 평균은 얼마일까요? 1.71개인데요.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죠.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생태 발자국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같이 생산하고 소비하면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지 않나요? 왜? 생태 발자국 문제를 얘기했으면 생태 발자국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생태 발자국에는요, 재생에너지보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 발자국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로 물질 소비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내 물질 소비량은 1970년 3.44톤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17.55톤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요, 우리나라도 물질 생산을 제3세계에 많이 증가시켰거든요. 이를 감안한다면 더욱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질 소비 관련해서 얘기할 때 거대한 가속,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홀로세 개념 대신 요즘에는 인류세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쓸 때 주요 근거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대한 가속입니다. 이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인간 활동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증가가 그것이 지구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95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회, 환경, 경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2개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12개의 지구 시스템 지표에서 1950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50년 대비 2010년, 60년이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먼저 사회 지표부터 볼까요? 인구 25억 명에서 70억 명으로 2.8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실질 GDP 6배나 되었습니다. 1차 에너지 사용은 4배 이상이고요. 대형댐은 9배, 통신은 86배,
국제 관광은 40배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가속이 일어났는데 이는 인구 성장을 능가하는 가속입니다. 환경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물고기 포획은요 4배 증가했고요. 새우 양식은 6배 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표면 해양 산성화, 육상 생물권 훼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도 심각하게 악화되었죠. 이러한 24개 지표에는 석유, 석탄, 희토류, 기타 각종 자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자원 역시 1950년대 이후 급격하게 사용이 늘었습니다. 거대한 가속은 1910년까지만 과거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죠. 만약 이를 2100년, 2200년 이렇게 연장해서 추정해 보면 어떨까요? 석유의 예를 보죠. 석유는 생성되기까지 1억 년이나 소요됩니다. 그런데요, 인류는 단지 250여 년 동안 지각에 매장된 석유를 몽땅 소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이 책의 저자들은 이를 기다란 못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예외적인 뾰족한 롤러코스터 시기인 거죠. 석유만 그럴까요? 거대한 가속의 24개 지표를 시계열상으로 늘려서 추정해 보면요. 석유와 비슷하게 기다란 못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른바 현재는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약탈 시대인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약탈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미국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건축자재, 광물, 금속, 목재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것인데요. 석유 등 연료는 제외한 물질 소비 데이터입니다. 1900년 미국의 소비량은 1.5억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31.9억 톤으로 무려 21.9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석유 등 연료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더 크게 증가하겠죠? 이 소비량 중 90.7%는 광물입니다. 대부분 지구에서 파헤쳐서 조달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재생 불가능 물질 사용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 사용한 물질 중에서요, 단지 6.5%만 재생 가능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서 2020년 동안 사용한 원자재 중에서요, 무려 89.9%를 1951년 이후에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가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구 증가를 넘어선 물질 사용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1인당 물질 사용량이 5.1배로 늘어났습니다. 미국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죠. 세계 데이터를 봐도요,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70년 자원 추출량은 310억 톤이었습니다. 2024년 어떤가요? 1043억 톤이죠. 3.36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5.3배, 금속 광물은 4배, 화석연료 추출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는 37억 명에서 81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는 2.19배로 증가했는데요. 자원 추출은 3.36배 더 크게 증가한 것이죠. 세계 자원 추출은 연평균 2.27% 성장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과 유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성장은 추출한 자원 위에 지은 성이라는 것이죠. 석유 시대를 끝낸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출적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에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추출과 성장 간에 서로 떼어낼 수 없다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발밑을 계속 채굴해서요, 우리의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성장에 대해 문제제기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ESG는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ESG에 관련된 실천을 하면서요, 현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지,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ESG가 가능할지 두 번째 강의를 통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